국민들께서 혹시나 그 오해 소지를 갖고 계신다면 빠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면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 알아 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네, 대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력한 양강 후보들의 접전 속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 안철수 후보의 대선 전략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영상 중에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네. 주의 깊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국민의당 내부 분위기 요즘 좋습니까? 요즘 정말 감사한 네. 마음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진정성에 민심이 호응을 해주고 계시고 그런 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양당 후보들은 흔들리는 꽃들이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요즘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네. 안철수 후보의 존재감이 많이 커졌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걸 텐데 그런데 이 토론과 관련해서는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후보의 그 양자 토론이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정확한 날짜나 시간 등은 지금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일단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왜 양당만 하느냐 이건 문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양당 간의 이 불공정 거래 행위인데요. 양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네. 선거 구도를 부패 연루 의혹이나 자질이 의심되는 후보와 깨끗하고 미래 비전이 있는 후보 간의 이 인물 구도 선거가 민심에서 형성되어 가자 급격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양당 구도로 비호감 후보 대 비호감 후보의 구도로 다시 돌리려는 그러한 이해관계가 일치된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지금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거는 어떻게 보면 언론사가 주관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회와 달리 언론사가 이제 자율적으로 주관하는 토론회라서 이게 뭐 양당 간의 합의 그리고 방송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개최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네. 자율에는 재량의 한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사의 자율적인 토론과 관련해서 이미 법원에서는 2007년도에 사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지율 10% 이상의 후보만 참여하는 대통령 후보 방송 토론과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자 법원에서는 이 방송 토론이라는 것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 운동인데 이러한 선거 운동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 유권자의 선택의 권리를 침해한다. 그 부분의 폐해가 너무 크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는데요. 그 사법적 판단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금 갤럽에서 17% 지지율을 보인 안철수 후보를 배제한 이런 양당의 토론회 개최는 명백히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서 다시 한번 사법적인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가처분 신청은 그럼 내신 겁니까? 방송 예, 오늘 오전에 국민의당에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단 제출을 했고 지금 국민의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언론사가 주관하는 토론회라고 하더라도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 전제 하에서 추진돼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를 뺀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처분 신청,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니까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 같긴 하네요. 네, 내주 초에 아마 심리가 열려서 네.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원이 또 어떤 결론을 내릴지 한번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여론조사 결과를 본격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JTBC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좀 볼 텐데요. 그래픽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물론 최근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가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 지금 어제 그 JTBC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34.6%, 윤석열 후보가 32.9%,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14%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타 최근에 나온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수치가 차이는 있지만 안철수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을 일단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캠프 내부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여론조사 아주 좀 내용이 다른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그 추이를 보면 이 양당 그 후보들이 지지율 박스권에 갇힌 그러니까 진영 지지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안철수 후보는 중도층의 지지를 회복해 갔고 거의 회복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안철수 후보의 확장력을 보여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지지율 상승 국면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맞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 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던 그 표심이 안철수 후보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른바 시소 그 표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후보 표심이 빠지면 지지율이 떨어지면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고 안철수 후보가 줄어들면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어떻습니까? 그 확장적인 지지의 특성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높은 정권 교체의 열망으로 처음에 그 윤석열 후보에게 사실은 이동되어 갔던 거죠. 네. 이동되어 갔던 부분들인데 이 후보의 이 자질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끝내고 이제 안철수로 지지율이 회복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안철수의 이러한 확장력이 결국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그러한 지지층을 모두 떠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장력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1차적인 목표 수치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보여준 득표율이 21.4%였습니다. 그래서 설 전 20%로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회복이 완전히 되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전체 50%의 그 지지가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 전 20%를 일단 목표 수치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그 목표 수치가 달성이 되고 대선까지 갔을 경우에 이른바 또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의 표심이 분산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야권 단일화의 목소리가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선을 긋고 계시는 거죠?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까? 네. 예.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정말로 피로해하고 계시고 정말 역대급 비호감에 대해서 사실은 개탄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인물 경쟁력이 있는 깨끗하고 또 미래 비전이 있는 안철수 후보가 그런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 아는 것이 그게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거지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의 뜻에 역행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예 없습니다. 네. 얼마 전에 안철수 후보는 3월 8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단일화 없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또 우스갯소리로 선거가 3월 9일이니까 네. 3월 9일까지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보고 정말 이과형 사고다. 네. 문과형 논리 구조 속에서는 3월 9일까지로 해서
결론을 명확하게 주는 그런 메시지를 낸다면 이과형 사고 구조 속에서는 단일화가 가능한 시기가 3월 8일까지니까 3월 8일로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구나. 정말 이과형 사고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안철수 후보가 이과를 네. 전공하셨기 때문에 네. 3월 8일로 얘기하시는데 네. 일단 뭐 원래 진심은 3월 9일 선거 당일까지 단일화 없다 이걸 말씀하려고 했다는 거죠? 예, 문과형으로 해석하면 3월 9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없다라는 얘기로 다시 한번 네.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인터넷에 가보면 안일화보다는 간이라는 단어가 더 뜬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일화는 안철수로 단일화를 의미하는 그 줄임말인데 간이라는 간보는 단일화를 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이라는 그 당의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예, 당대표의 발언이 왜 저럴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최근에 모 방송에 가면을 쓰고 나와서 마라탕이라는 논객으로 네. 한 발언들을 보면 정확하게 그 마라탕 수준의 인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일화, 단일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끊임없이 언론들이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하는 부분들이 국민들의 이 정권 교체 열망을 도대체 후보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설명드릴 것이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라면 정권 교체에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정권 교체 열망을 고스란히 받아 안고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이런 부분에 당대표의 발언들이 집중이 돼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지 이거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런 발언들만 하고 있으면 국민의힘 당대표가 마라탕으로 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가 또 정치적으로 불편한 관계잖아요. 그것도 좀 반영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이준석 개인은 불편하시겠죠. 예, 예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뭐 공천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면서 불편하겠지만 지금은 국민의힘이라는 당대표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돼서 이제 좀 더 공공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좀 내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는 3월 9일까지 그 단일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단일화는 뭐 지금 없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네. 가정을 전제로도 네, 질문을 네. 드리면 만약이라도 혹시라도 네. 국민적 여론이 야권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아서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런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의 이런 정치적으로 불편한 관계도 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서의 발언을 기대하고 국민들의 그 의문, 질문에 당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입장을 바라고 있고요.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계속 이 질문을 드려서 왜 자꾸 가정을 전제로 질문을 하냐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서 또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서 그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특히 여론조사를 해보면 또 그 야권 후보를 단일화했을 경우에 경쟁력을 질문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 관련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래픽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단일화했을 경우를 가정한 그 질문을 던졌는데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했을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48.3%, 이재명 후보가 35.6%,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경우에 안철수 후보가 42.7%, 이재명 후보가 30.1%를 보이는 것으로 일단 그 여론조사 결과 이건 지금 리얼미터 결과인데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결국은 지금 뭐 안철수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어느 후보로 단일화가 되든지 간에 야권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긴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수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이 50%를 넘는 네. 계속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가상 양자 대결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안철수 후보
양자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진영 결집이 훨씬 약화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추세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 통합이라는 이러한 시대적인 방향 이 부분을 훨씬 더 실현해낼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확장성, 핵심 고정 지지층 말고 확장성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확장성이라는 게 여론조사 결과에 드러나는 그런 확장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층 또는 진보 성향 지지층의 이른바 역선택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러니까 적합도와 경쟁력을 다 네. 함께 이 부분은 보셔야 되는데요. 적합도는 높은데 경쟁력이 낮다라면 그 말씀하신 그런 분석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적합도와 경쟁력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선택에 의하면은 나타날 수 없는 두 가지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분석들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합도와 경쟁력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사실 여론조사 문항에서 적합도라는 거는 후보에 대한 그 선호도를 반영한다라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경쟁력은 그 후보가 속해 있는 정당 등 여러 수권 능력에 대한 것까지 같이 표현이 가미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시던데 지금 국민의당 의석수가 그 국회의원 의석수가 3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정권을 안철수 후보가 잡더라도 만약에 의회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 과연 제대로 국정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또 우려를 가지신 분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의석수 3석이기 때문에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는 이제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국회에서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은 사실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그런 국회의 임무를 포기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견제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 견제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라는 정말 인물구도 선거를 국민들의 선택으로 탄생을 시키면 당연히 이 국회도 마찬가지로 함께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국회에서의 지금까지의 어떤 분열, 반대 이런 모습들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통용될 수가 없고 협치의 모습, 행정부에 필요한 부분들은 협력하고 그리고 견제해야 될 부분들은 확실하게 견제하는 그런 국회 본연의 모습까지 부차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의 선택이 안철수 후보의 선택입니다. 네. 근데 제가 또 이 질문을 드린 게 일각에서 그 이렇게 의석수의 그런 한계, 그 물질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과 함께 이른바 공동정부를 구상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대통령제 하에서 공동정부나 연립내각의 형태는 제도적으로 양립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요. 당연히 미래 식견 있고 혁신적인 의지가 있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인재 영입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금 그 안철수 후보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는 지금 두 자릿수까지 올라온 지지율을 어떻게 20%대까지 올리느냐가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은데 그러려면 결국 그 일반 유권자분들한테 정책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요? 제가 그 민심에 감사드리는 그런 지방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 양당 후보의 그 공약을 보고 표퓰리즘 공약을 보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다고. 어이가 없다고 정리를 하시면서 안 후보에게 연금 개혁과 같이 우리 사회가 정말 지금 꼭 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내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 이러한 표퓰리즘에 휩쓸려 가는 이런 선거 구도 속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정책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행진 하신다고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좀 다뤄보고 어제 이재명 후보가 4년 중임제를 좀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야기를 좀 꺼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회에서 정개특위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개특위에서
이 다당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된 이 공직선거법 논의들이 그 법안이 상정이 돼 있는데 양당의 외면에 의해서 안건으로 상정돼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4년 중임제 개헌, 뭐 내각제 개헌, 뭐 다 좋은데 그 기반은 이 선거구제의 그 개혁입니다. 이 부분을 국회에서 먼저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하고 처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말의 진정성, 후보의 말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전혀 뭐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선거구제는 승자 독식의 소선구제인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그럴 경우에는 뭐 국민의당을 비롯해서 이른바 소수 정당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걸 뭐 중대 선거구제라든지 좀 그 사표를 최소한도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정치 그 권력 구조의 개편은 선거 구조에서 양당 체계에서 다당제로 변화하는 그 부분이 선결 과제이기 때문에 이 선결 과제를 먼저 주어진 숙제를 하고 나서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굵직굵직한 현안들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정책 준비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영상을 좀 한번 보고 나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포퓰리즘 망국병입니다. 여기도 저기도 돈을 준다고 하면 당장 인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양심상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경제 살려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취업 잘 되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투기 잡고 청년들이 집 사고 결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돈을 자기 돈처럼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돈을 내 돈보다 더 아끼고 알뜰하게 쓸 사람이 국정을 맡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긴축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금융시장의 위기를 경고한 겁니다. 한국은행은 긴축을 하겠다는데 국가재정법까지 무용지물로 만들며 적자 국채 찍어내며 포퓰리즘 뒷돈대고 있는 현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2020년 4월) 총선 직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14조 원 지급 약속, 작년 재보궐선거 직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의 추경 편성에 이어서 정부가 대선 직전에 또다시 악성 포퓰리즘의 전주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관권 선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대표님 그 쭉 주요 공약 등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 네. 제가 또 눈에 띄었던 공약이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90% 건강보험 관련된 공약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겨냥한 겁니까? 아니면 정신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인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일찌감치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자살률 수치를 낮추는 그러한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 시스템의 부재인 상황인데 이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가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에서 이런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네. 이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철수 후보 좀 과제가 많이 남아있고 열심히 뛰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두실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심에서
하시는 얘기가 안철수의 진정성이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철수가 정말 지금껏 정치를 하면서 국민에게 또 대한민국 미래에 가졌던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만 보고 국민 속으로 뚜벅뚜벅 가는 그런 모습으로 2022 대통령 선거 일에 안철수의 선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집중도 있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네. 가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 안철수 후보의 대선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추위 속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제설제 2,500톤을 살포하고 퇴근길 지하철을 20차례 늘려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05명으로 20일 만에 5,0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변이 사전 경고에 나선 가운데 오늘부터 오미크론 감염 확진자도 재택 치료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31일이나 30일 중 하루 양자 TV 토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31일을 일한, 30일을 이안으로 방송사의 토론 중계를 요청하고 구체적인 토론 방식은 추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김 처장은 유서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3차례나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 시위를 경찰이 보호해야 한다며 긴급 구제 조치를 권고한 가운데 오늘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녀상 앞에서는 극우단체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잠시 뒤에 나옵니다. 검찰은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 가족이 모두 목숨을 잃었다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전국적 유행이 확산하며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당국이 오미크론의 우세종파가 시작됐다고 보고 사전 경고에 나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5,805명으로 20일 만에 5,000명을 넘어섰다며 이는 하루 사이 1,700여 명이나 급증한 것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세로 전환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오미크론 우세종파가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동네 병원들의 코로나19 진료 참여 방안을 구체화해서 이르면 모레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감염을 주도할 경우 통상적인 감염 통제보다는 자율과 책임 중심으로 방역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전략에 따라 당국은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오미크론 대비 단계, 7,000명을 넘어서면 대응 단계로 나뉩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도 재택 치료를 우선하게 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금까지 오미크론의 지역 확산을 우려해 오미크론 감염자는 무증상이나 경증이더라도 병원이나 격리시설에서 치료받도록 했지만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하자 오미크론 확진자의 재택 치료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재택 치료를 원칙적으로 하되 중증으로 갈 위험이 있는 고령층, 기저질환자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으로 입원했던 사람도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또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해 속도와 효율성에 중점을 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 4명 중 1명꼴로 오미크론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권, 경북권, 강원권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금주 내에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대로 정부는 속도와 효율성에 방점을 둔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 방역 패스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 이후에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고 현재의 방역 상황에 맞도록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일부 조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함께 보호한다는 방역 패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1차 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으신 이분들도 앞으로 방역 패스 대상자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를 방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의 혼선과 불편은 줄이고 국민적 수용성은 높여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선지급 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액수는 500만 원으로 신용점수와 보증 한도,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입니다. 영국이 이르면 오는 3월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 등을 포함한 방역 규제를 모두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가디언이 현지 시간 18일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잉글랜드에서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를 없애고 권고 지침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상점과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은 단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주도한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파동이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끝을 앞당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남아공 아프리카 보건연구소 연구진은 지난 11월과 12월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23명의 표본을 연구한 결과 이전에 델타 변이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될 수 있는 반면 오미크론 변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델타 변이에 걸리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자들에게서 이런 특징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과 치료약의 불평등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다면 올해 안에 코로나19 대유행의 최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완전한 종식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성욱 기자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주최하는 2022년 다보스 포럼이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세계 보건기구 비상대응팀장은 올해 바이러스를 종식하지는 못해도 공중 보건 부문의 비상사태를 끝낼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we need to do is get to low levels of disease incidence with maximum vaccination of our populations so nobody has to die. That's the end of the emergency in my view. That's the end of the pandemic. 하지만 백신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구를 인류가 공평하게 공유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사태의 비극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 think there's absolutely no reason why a continent of Africa should be lagging behind with having 7% of the population fully immunized. A continent of 1.2 billion people is totally unacceptable. 전파력이 강하지만 중증도가 약한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코로나19가 독감 같은 풍토병이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단언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기존 변이의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는 그러면서 오미크론의 전염 수준이 낮아지면 여행 제한 등 경제 사회적 활동의 규제가 대거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내년 하반기까지 코로나19와 독감을 단 한 번의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광주 붕괴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광주 서구청 등 5곳의 수사관들을 보내서 노동부와 함께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광주 붕괴 사고 관련 서류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택 냉동창고 화재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 이어서 얼마 전엔 경기도 화성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사상자 2명이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면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 화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대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모퉁이 한쪽이 힘없이 무너져 내린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가장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콘크리트 부실 양생이 지목됩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물, 골재, 모래 등을 섞어 만듭니다. 그런데 기온이 4도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시멘트가 굳는 경화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굳는 속도를 높여주는 혼화제를 첨가하는 이른바 한중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중 콘크리트라는 건 이제 추울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인데 추울 때는 일반 때와는 달리 혼화제를 발열제를 더 많이 넣거든요. 온도가 낮으면은 훨씬 더 천천히 느리게 발열이 되는 거죠. 화학 반응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겨울철에는 콘크리트 표면 온도를 실온 이상으로 유지하는 이른바 보온 양생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과정이 잘 지켜져야만 시공 계획에 담긴 하중 강도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겨울철 타설 작업이 이뤄지는 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표면을 보온재로 덮거나 온열기기를 이용해 공정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하청에 재하청이 이뤄지는 건설 현장 관행상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중 콘크리트는 배합 비율상 물의 비중이 작고 시멘트 비중이 큰 특성 때문에 일반 콘크리트보다 더 비쌉니다. 이런 이유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일반 콘크리트를 쓰면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방법으로 보온 양생을 하는 공사 현장이 많은데 이는 화재나 질식사고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지난 14일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자 2명이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조개탄을 피웠다가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앞서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역시 보온 양생을 위해 깔아놓은 구리열선이 화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과전류가 흐르고 그 열선 자체가 바닥이 쭉 깔리는 형태로 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절연이 파괴돼서 그게 전기 불꽃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붕괴나 화재, 질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겨울철 타설 작업.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안전 보장이 이루어지려면 엄격한 현장 관리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31일 또는 30일 중 하루 황금 시간대에 양자 TV 토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 콘텐츠 단장인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TV토론 실무협상 단장 성일종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실무진과 함께 만나 관련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협의를 마친 뒤 성 의원은 두 당은 오는 31일을 일한, 30일을 이안으로 해서 방송사에 양자 TV토론 중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 전 세대가 함께 모이기 좋은 시간대에 방송돼야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3차례나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김 처장 유족 측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억울함을 알리고 싶었다며 김 처장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쓴 편지 형식의 유서와 경위서, 징계 의결서 등을 공개했습니다. 김 처장은 유서에서 회사에서 정해진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3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매체인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자신과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방영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사건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김 씨가 낸 방영,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에서 오늘 재판이 끝나면 오늘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지난 13일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도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 사건은 서울 남부지법으로 이송돼 내일 오후 신문이 진행됩니다. 두 매체는 MBC가 방송하지 않은 통화 내용 일부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는데 국민의힘은 관련자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동안 최고 7cm의 눈이 예보됐는데 영하권 추위 속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빙판길로 인한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현장 연결해서 현장 상황과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눈이 내리고는 있지만 오전에 비해 눈발이 많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는 3cm가 넘는 눈이 내렸고 이 때문에 제 주변은 온통 새하얀 눈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오늘까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눈구름대가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지역에 다소 강한 눈구름이 분포해 있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지금까지 3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고 영서 지방에는 5cm 안팎의 적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특보 상황 살펴보면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북부, 영서 북부와 세종에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이고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에는 1에서 5cm, 많은 곳은 7cm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또 영동과 제주 산간,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까지 최고 20cm의 폭설이 내리면서 대설 경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추위 속에 퇴근길까지 눈이 이어지면서 저녁 무렵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오늘은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과 함께 낮 동안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5도, 광주 6도, 부산 7도가 예상됩니다. 추위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금요일 낮부터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회복하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한파의 폭설까지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도로 미끄럼 사고와 개인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늘 오전 9시부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제설제 사전 살포와 제설 장비 전진 배치 등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오늘 퇴근 시간대와 내일 출근 시간대에 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도시 지역은 사전에 제설, 재빙 작업을 완료하고 대중교통편도 늘리도록 했습니다.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시는 오전 7시부터 제설 대책 2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는 인력 9천여 명과 제설 차량 등 장비 1,100여 대를 투입해 오전 8시부터 제설제 2,500톤을 골목길과 급경사지 등 취약 지역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의 취약 구간에 경찰을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1차 제설 작업이 끝나면 강설 상황에 따라 즉시 제설 작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수요 시위에 대한 인권 침해를 국가가 방치한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죠. 경찰이 반대 집회로부터 수요 시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온 가운데 오늘 수요 시위가 충돌 없이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정로구 평화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인권위 공고가 나온 뒤 오늘 처음으로 수요 시위가 열린 건데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수요 시위는 평화의 소녀상 앞이 아닌 바로 옆 호텔 건물 앞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극우 단체가 소녀상 앞 시위 장소를 선점했기 때문인데요. 수요 시위와 극우 집회가 등을 맞대고 집회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물리적인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수요 시위를 향한 극우 단체의 비판적인 발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527번째 집회는 경찰이 수요 시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온 뒤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앞서 정의기억연대 등 일본군 피해자 지원 단체는 수요 시위가 해방을 받고 있는데도 경찰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제 경찰이 적극적인 보호에 나서야 한다며 긴급 구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반대 집회 측에 집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도록 권유하라는 겁니다.
또 반대 집회 측이 수요 시위 참가자들의 모욕적 발언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요구하면 적극 수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 조치에 대해 정 의원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경찰이 수요 시위 방해를 목적으로 한 집회를 원천 차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극우 단체에 대해서도 시위 방해를 중단하고 피해자들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수요 시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992년 1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옛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러던 재작년 5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이 후원금을 횡령하고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 뒤 극우 성향 단체가 집회 장소를 선점하면서 수요 시위는 1년 반 넘게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수요 시위는 결국 소녀상에서 30m가량 떨어진 장소로 밀려났는데 정의연 해체와 시위 중단을 요구하는 극우 단체의 맞불 집회로 충돌이 빚어져 왔습니다. 그간 경찰은 문제가 벌어져도 집회 신고 순서 1순위인 반대 집회에 금지 통고를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서 현장에서 모욕적 발언을 삼가라고 경고하고 집회 시간과 장소 변경을 권유하는 등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입니다. 인권위는 향후 긴급 규제 조치로 권고한 사항이 이행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 평화로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정부가 올해 공급하는 사전 청약 물량 7만 호 가운데 절반 이상을 민간 물량으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올해 사전 청약 물량으로 지난해 2배인 7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민간 물량을 3만 8천 호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2월 의왕 고천 등 6천 호, 3월 인천 영종 등 9천 호를 포함해 매월 사전 청약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가계대출에 대해선 은행권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증가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 수준에 그쳤다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에서 5%대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이 집값 안정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오늘 아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월 들어서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어서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 동향에 대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떠나서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므로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도심 재개발,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세 번째 순서입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들엔 생활비조차 벌기 어려운 주민들이 많습니다. LH 측은 사전 설명회에서 아파트 입주권과 웃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사업 추진이 확정되자 말을 바꿨습니다. 원주민들은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서울 신길동의 한 주택가. 6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방 한두 칸짜리 작은 빌라들 500여 세대가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그 하수도가 없어서 다 마당에서 쌀 써서 밥 먹고 거기서 설거지하고 또 빨래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조용하던 동네에 지난달 날아든 재개발 소식. 정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첫 대상지로 지정된 겁니다. 강제 수용되는 주민들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 걸까? 현재 원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 착수 뒤 거주지 감정평가를 받아 차익을 내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방안과 우선 공급권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방안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대부분 형편이 어려워 분양가를 감당하려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를 놓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못 빼주고 그냥 거기서 살다 작년 11월 말일날 일이 이사 온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들 고생해서 집안동 갖고 겨우 사는데
추가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다면 LH가 차익을 부담해주지만 대신 입주민은 소유권에 제한을 받습니다. 정부가 내가 집사하는데 왜 거기다 발을 들이려고 그러지? 왜 지분을 가져가려고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실무분들도 그렇고 이런 이익공유형 주택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시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현금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액수부터 모든 게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추가 분담금 문제나 아니면은 현행 법상의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 보상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원주민을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현금 청산을 선택하고 떠나게 하는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서 사업 시행만 되면 몇 억씩 웃돈을 받고 아파트까지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해 주민 동의율을 높였던 LH. 전용 59제곱미터 및 84제곱미터의 분담금은 각각 약 2억 및 4천만 원을 환급받고 하지만 대상지로 확정되자 보상액은 추정치에 불과하다고 발을 뺐습니다. LH 관계자와 원주민의 실제 통화 내용입니다. 그거는 뭐 맞으면 좋겠지만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 구속력이 없어요. 결국 뿔난 원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사업지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지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거고요. 지금 정확한 동의서가 아니거든요. 확인 절차를 안 거친 동의서를 가지고 뭐 지구 지정하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본 지구와 예정지, 후보지는 모두 65곳. 다른 지역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근본부터 흔들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쇼트트랙 간판 스타 심석희의 세 번째 올림픽이 결국 좌절됐습니다. 대표팀 동료를 욕해서 받은 자격정지 2개월 징계가 타당하다고 법원이 어제 판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상황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심석희 선수 올림픽 출전 의지가 강했는데 이제 완전히 불가능해진 거죠? 네,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선수는 소치와 평창에 이어 베이징에 도전했지만 세 번째 올림픽은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심석희는 평창올림픽 당시 사적 메시지를 통해 동료를 욕하고 비하했던 게 뒤늦게 드러나서 징상연맹에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받았죠.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는 다음 달 20일까지 선수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다. 심석희는 이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어제 기각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빙상인의 품위훼손에 따른 연맹의 징계는 정당했다면서 심석희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석희는 동료 욕설 사실이 공개된 직후 대표팀에서 분리돼 월드컵 대회에 빠진 것도 사실상의 징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중 징계가 아니라고 봤고요. 마지막으로 징계의 발단이 된 욕설과 추문 메시지들이 심석희를 성폭행에 시험 중인 조재범 전 코치가 유출한 거라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심석희 선수는 항고도 포기한 거죠? 네, 베이징 올림픽 출전 명단이 오는 24일 마감됩니다. 심석희가 법적 다툼을 한 건 올림픽 열망 때문이었는데 남은 시간이 촉박해서 항고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심석희는 소속사 갤럭시와 SM을 통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해를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심석희는 지난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막내 에이스로 활약하며 개주 금메달을 이끌었고 평창에서도 주장으로 개주 우승에 앞장섰습니다. 평창올림픽 직전엔 조재범 전 코치에게 폭력을 당해 선수촌을 이탈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까지 추가로 공개하며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5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에 오르면서 재기의 아이콘이 됐지만 고위충돌 의혹과 동료 욕설 등이 담긴 사적 메시지가 지난해 10월 유출되면서 싸늘한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심석희는 최근까지 개인 훈련에 매진했는데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의 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올림픽에 나갈 쇼트트랙 대표팀에도 변화가 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네, 연맹은 앞서 심석희 재판 결과를 보고 최종 명단을 꾸리기로 했는데요. 내일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열어 베이징에 나갈 선수를 확정합니다. 여자부의 변화가 많습니다. 선발전 1위 심석희가 빠지는 건 정해졌고요. 3위를 차지한 김지유 선수도 베이징 행이 힘들 걸로 보입니다. 김지유는 지난해 11월 월드컵 대회에서 발목뼈가 부러져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고
지난주 뒤늦게 선수촌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경기를 치를 몸 상태가 아닌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력항상 위원들은 김천 선수촌에서 선수 기량을 눈으로 직접 점검하고 내일 오후 합류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김지우가 대표팀에서 탈락하면 선발전 2위를 차지한 추민정과 함께 4위 김유빈, 5위 김아랑까지 개인전에 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객관적인 전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지만 선수단은 내부 갈등 없이 원팀으로 쇼트트랙 강국의 전통을 잇겠다는 각오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지난해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이 오늘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 가족이 모두 사망했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태현은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동생과 어머니 A씨까지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AFP 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알바니아, 아일랜드, 멕시코가 미국의 안보리 회의 요청에 지지 의사를 보였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외교관은 이번 요청에 따라 현지 시간으로 20일 비공개로 안보리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 요청은 북한이 지난 17일 북한판 에이테킴스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등 올해 초부터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 간의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수장이 또다시 만나서 해법을 모색합니다. 미러 외교수장의 만남은 전쟁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현지 시각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합니다. 이번 회담은 두 장관 간 통화에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에 앞서 우크라이나와 독일을 방문해 서방 동맹국 입장을 조율합니다. 백악관은 임박한 러시아 침공 우려를 지적하며 이번 회동으로 막판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입장입니다. We believe we're now at a stage where Russia could at any point launch an attack on Ukraine. I would say that's more stark than we have been.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인근에 7만 7천 명의 병력을 배치했고 다음 달 10일부터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며 북쪽의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에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인근에 집결된 병력을 철수시켜 상황을 진정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서방 측 요구에 러시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진 금지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Мы никому ничем не угрожаем, но слышим угрозы в наш адрес. Надеюсь, что все это 러시아의 이런 요구는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입장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주 러시아와 서방국 간 연쇄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후 이번 장관회담이 어렵사리 성사된 만큼 회담 결과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모하메드 왕세자와 회담했습니다. 수교 60주년을 맞은 우리나라와 사우디는 더욱 활발한 경제 협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야드 현지에서 홍선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모하메드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영접을 나와 문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수소에너지, 원전과 방산, 지식재산과 의료 등 미래 분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모하메드 왕세자가 직접 주도하는 메가 프로젝트 네옴시티 건설에
우리 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이에 대한 공감과 함께 양국 기업들이 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님과 미래에너지, 미래도시, 미래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기업들의 협력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회담 직후 두 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수소 공급망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 각서들을 체결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사우디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앞선 기술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소 등 미래 기술 협력 논의는 양국 정부와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한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 성장 포럼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청와대는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양국의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야드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치매와 더불어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은 운동장애를 일으키지만 아직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 바이오 업체가 파킨슨병의 원인 물질을 공격하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해서 해외 기업에 1조 2천억 원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사망한 전설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 링에서도 좀처럼 쓰러지지 않았던 그였지만 파킨슨병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파킨슨병은 떨림과 근육경직 등 운동장애를 일으키지만 아직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치료제는 없습니다. 치료제 개발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우리 뇌를 감싸는 일종의 보호막인 뇌혈관 장벽이 치료 물질의 투과를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파킨슨병 치료 물질을 뇌혈관 장벽을 뚫고 뇌 안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신약 후보 물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핵심은 두 개의 팔을 이용해 질병 원인 물질을 공격하는 이른바 이중항체에 있습니다. 이중항체는 한쪽 손에는 파킨슨병 원인 물질을 공격하는 치료 항체를, 다른 손에는 뇌혈관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항체를 장착했습니다. 그래파디 B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 IGF-1R 리셉터를 통해서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 세포 안에서 분해되지 않고 다른 쪽 뇌 쪽으로 전달하는 그 수용체를 전달하는 트랜사이토시스 메커니즘으로 실은 개발된 어떤 플랫폼입니다. 원숭이 실험에서 이중항체를 이용하면 단독 항체보다 최대 13배까지 약물 전달률이 늘었습니다. 업체의 기술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다국적 제약사 사누피에 총 1조 2,700여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외 임상 1상은 국내 업체가 담당하며 임상 2상부터는 사누피가 맡을 계획인데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5년에서 7년쯤 뒤 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해저 화산 폭발과 지진 해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가 화산재를 뒤집어써서 온통 잿빛으로 변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통가 정부는 이번 재난으로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면서 처음으로 사상자 수를 밝혔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통가의 노무카섬 해안 주택과 나무들이 두꺼운 화산재를 잔뜩 뒤집어 쓴 채 쑥대밭이 된 모습입니다. 뉴질랜드 공군기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재난 이후 며칠 지났는데도 해양에는 짙은 연기가 자욱합니다. 통가의 주요 항구는 평소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화산 폭발 이후 화산재로 뒤덮여 시커멓게 변한 것으로 위성사진에서 확인됐습니다. 녹지가 풍부했던 통가의 주택과 건물들은 화산 폭발 이후 마치 흑백 사진을 보는 듯 온통 잿빛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암흑천지가 된 통가는 주요 통신선이 아직 복구되지 않아 가족이나 친인척의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At the moment, we've had no contact at all with anyone from Tonga since before the tsunami had actually hit. 통가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화산 폭발 여파로 지금까지 여러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처음으로 사상자를 발표했습니다. 화산에서 70km 떨어진 망고섬은 50여 명이 거주하는 주택 전부가 파괴됐고 포노이푸아 섬도 대부분의 주택이 무너졌다고 참상을 설명했습니다. 거처를 잃은 주민들은 여전히 대피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식수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The ash is proving quite problematic, not just for water and sanitation because Tonga collects its water from the roofs of households, but in terms of access for the aid from Australia and New Zealand. 앞으로 며칠 뒤 통신선이 복구될 경우 거대한 화산 폭발에 이어 최대 15m 높이의 지진 해일이 덮친 섬나라 통가의 참상은 더욱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선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마련한 유소년 야구 캠프가 한창입니다. 전설의 대선배들이 어린 후배들에게 기술과 함께 야구인으로서의 갖춰야 할 자세를 전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훈훈한 현장에 김상익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넥스트 레벨 트레이닝 캠프로 이름 붙여진 KBO 유소년 야구 캠프. 리틀 야구 대표팀 상비군 43명이 참가했습니다. 연습생 신화 홈런왕 장종훈 감독과 김동수 코치 등 프로 출신 선배들이 겨울 칼바람 속에서 직접 꿈나무들을 지도합니다.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뭐 장기술 이런 것보다도 기본기거든요. 사실은 기본기를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주안점을 좀 두고 KBO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앞으로 한국 야구의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이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장종훈 감독님은 타격 왕이시고 이제 타격 왕이신 분이 저희를 알려주시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아빠가 야구에서 훌륭한 사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여자야구나 이런 것을 알리면 좋겠다고 해서 강력하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국민타자 이승엽 위원도 한걸음에 제주로 날아왔습니다. 낮에는 타격 기술을, 밤에는 야구인으로 바르게 꿈꾸는 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까?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승부보다는 그 과정을 중요시할까? 그런 또 야구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캠프에서는 전문 트레이너가 선수별 피지컬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하는가 하면 바이오 메카닉스를 측정해 맞춤형 트레이닝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량 향상이라든가 부상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큰 귀중한 자료로 좀 사용될 것으로 저희 생각됩니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야구 꿈나무들의 겨울 캠프는 과학으로 진화하고 선배들의 사랑까지 더해져 훈훈하게 무르익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2,84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잠시 반등하는 듯 했지만 미 증시 급락과 LG 에너지솔루션발 수급 불안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93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미국 상황 보시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급락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2020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를 돌파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1.86%로 2년 만에 최고치로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원달러 환율 1,19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LG 에너지솔루션 청약을 위한 환전 수요가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7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보시겠습니다.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예멘 반군이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레이트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영향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